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참 잘 활용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그 경우에 따라서 매번 힘들이지 않고 계산을 해내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어떤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생각하기보다 직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물가 관련된 주제를 월요일에 다뤘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라디오를 들은 사람이 이 방송에서는 중요한 물가 문제를 안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과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과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인간은 생각하는 에너지마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만 보고 예단하려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섣부른 결론으로 인해서 일과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휴리스틱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금 더 에너지를 써서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매번 그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인지적인 오류, 휴리스틱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 자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아침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날이죠.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230조 원까지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과연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라인 야후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라면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13년간 공들여 키운 글로벌 메신저, 글로벌 플랫폼 라인의 운명, 그리고 네이버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 넘게 문화재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는데요. 그런데 그 문화재라는 용어가 이제 바뀝니다.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세계 문화유산처럼 국제 기준으로 유산이라는 개념을 전면 도입하면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문화재라는 이름 대신 앞으로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네 글자인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다 합쳐서 이미영님이 벌써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국가의 유산을 잘 관리하겠다.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유산, 국가가 소유한 유산,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의 유산을 네 글자로.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9거래일 만에 약보합세 마이너스 0.21% 떨어졌고요. 대형지수제 S&P 500 지수도 0.02% 소폭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러나 0.29% 상승하면서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개별 주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소식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입소문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식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밈 주식 열풍을 주도했던 이 유명한 개인 투자자가 귀환하면서 네. 관련주들이 막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건 소비자들이 앞으로 미래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전망하는데 이게 좀 불안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시장의 관측은 4월의 CPI가 좀 지난달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CPI조차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거나 오름세가 좀 커진다 이럴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올랐습니다. 미국, 중국의 수요가 견조했죠. 또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사산 중진류의 경우에는 1% 넘게 올라서 배럴당 79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도 8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조금 전 개장한 이제 국내 증시 역시 미증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세입니다.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2725,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오름세로 86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소폭 78,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는 좀 약보합인데 코스닥 쪽이 한 0.8% 가까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미국 시장처럼 좀 종목 장세가 오늘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써 키운 우리나라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집니까? 산업 스파이 하면 이제 반도체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적발된 것만입니다. 총 140건. 피해 규모가 무려 33조 원에 달합니다. 오. 국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특허청이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보호 사중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영업 비밀을 유출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의 최대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9년형이지만 최대 12년형으로 또 국내 유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6년에서 7년 6개월 각각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범의 경우에는 좀 관행적으로 조금 이 느슨한 형량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번 아니다.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특히 8월 말부터는 영업 비밀을 침해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3배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런 방안은 이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이 되고요. 혹시나 기술 이제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권 원스톱 신고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1666-6464를 통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666-6464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 우려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술 유출이라는 게 한번 유출이 돼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전세 사기 특별법 이제 개정안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하고 국토부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자, 이달 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이제 선구제하고 후회수하자라는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에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전세 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자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도 모호하고 예산과 재원이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이게 지금 나가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국민의
청약 저축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좀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해 3월부터 이제 정부가 이제 주택 이 전세자기 특별법을 통해서 대책을 내놨긴 했습니다만 네. 별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까지 접수를 받았지만 실제 한 달여 동안 이제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이 시행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조건이 좀 까다롭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냐라고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이 대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낙찰돼서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일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전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원론적인 내용과 기존 대책과 별 차별성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정부와 야당 사이의 공방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마저도 그 저가의 중국산 차량이 밀고 들어오면 미국 자동차 업체가 무너질 거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복 관세, 무역 장벽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 거의 한 4배 수준 이상을 올리는 것으로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전 세계가 중국산 뭐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관세를 똑같이 한 20% 정도만 올리면 한국산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출은 10%가량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인데요. 네. 이 보고서의 이제 근거가 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기타 국가들이 모두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20%씩만 인상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이 최소입니다. 적어도 50%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미국에선 중국산 차량 수입이 한 63% 가장 많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같은 역내 유럽 연합 내에서도 중국산 수출 차량이 수입량이 한 5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역으로 그러면 그 줄어든 수출량만큼 누가 이 수혜를 볼 것이냐를 좀 따져봤더니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13.6% 수출 증가 효과가 있고 네. 한국이 두 번째예요. 10%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일본의 순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누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중국이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중국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네.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 완성차에 대한 관세인데 네. 만에 하나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부품에 대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20% 똑같이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역으로 중국산 업체가 득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고관세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중국은 부품을 내수로 전환하게 되는데 중국산 차량 그러면 차량 가격, 부품 가격 대체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중국산 부품 관세로 인해서 그러면 차량 가격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가장 이 손해를 많이 보느냐? 미국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요. 한국도 3.6%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수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타격 보는 국가를 따져보면 한국, 일본, 미국 2위 순위다라는 게 이 ITC의 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흑연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을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역시나 그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없이는 여전히 세계 경제가 좀 돌아가질 않는다. 이게 또 자인되는 꼴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박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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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의 조합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런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반가요. 신세대 용어인데요. 반가. 너무 옛날 아닌가요? 이 신세대 그러게 맞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X세대. 네. 좀 채팅 좀 하시는 줄 알았어요. 조금 이게 무거운 이야기인지 앞으로 좀 밝아질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PF 이 구조조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조금씩 땜질 처방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좀 종합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좀 눈에 띄는 대목부터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박혜진 기자. 옥석가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핵심은 사업성 떨어지는 사업장은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되는 사업장은 추가 보증 통해서 숨통 틔워주겠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사업성 평가가 원래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3단계였어요. 근데 이거를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하겠다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부실 우려 이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서 신속 처리하겠다. 그리고 또 최하위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출액의 75%까지 또 충당금을 쌓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 확대, 뭐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보증 규모도 25조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고 비주택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4조 원 보증을 신설하고요. 사실 뭐 이 김준범 기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좀 질질 끌어왔죠. 가장 최근에는 뭐 태영건설이 있었고요. 네. 재작년까지 가면 레고랜드부터 이제 시작되는 문제인데 질질 끌어오던 거를 이번에 일단 뭐 1단계 마침표는 정부가 좀 찍고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고 방금 그 박혜진 기자의 설명에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PF라는 거를 한 230조 원 정도로 보겠다라고 정부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방금 박혜진 기자 말처럼 사업성 평가를 해서 될 놈, 안 될 놈을 골라서 될 놈은 지금 안 될 놈 때문에 모든 게 스탑돼 있기 때문에 될 놈에겐 돈을 좀 넣어줘서 일이 좀 진행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째 허허벌판인 아파트 공사장 거기 좀 삽을 좀 뜨게 하자. 이제 그거를 했고요. 반대로 안 될 놈은 골라내서 그 땅을 사실 우리가 땅이 공사가 안 되면 우리가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그걸 대출을 못 갚으면 압류 들어가고 경매, 공매, 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순이잖아요. 그 절차를 밟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 예상으로는 230조 원 중에 최대 10%, 한 23조 원 정도의 부실이 나올 것이고 그거를 시장에 내놔서 그 땅이 경매나 공매에 붙어서 좀 싼 값에 할인 판매되면 그 돈을 또 그 땅을 누군가가 사서 어쨌든 좀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런 원칙을 이제 밝혔는데 근데 이제 문제 그게 이제 정부가 누차 말해온 소위 말하는 옥과 석을 가린 거죠. 옥석 가리기를 한 건데 뭐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부가 밝힌 건 230조 원 중에 최대 23조 원 정도만 부실일 거라고 했는데 한 10% 정도. 막상 평가를 해보면 부실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건 아직은 알 수 없고 큰 틀의 계획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눈여겨볼 건 230조라는 규모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큰 규모로 PF 부실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PF 네. 사업 규모가.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예전에 한 100조 초반대 중반대였다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들 기타 다른 대출기관에 있는 것들까지 다 합해서 얼마나 되냐 총 규모가 얼마나 되냐를 할 때 좀 규모 잡을 때 좀 확대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좀 네. 소형 사업장까지 이제 다 취합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은행 돈을 쓰겠다.
민간 금융기관 돈을 쓰겠다라고까지 이 부분까지 안내를 한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결국 돈은 필요한데. 네, 뭐 지금 캐피탈 콜 방식으로 1조 원을 일단 조달하고, 그러니까 1조 원을 일단 모으고 여러 금융사들이, 근데 이 돈이 모자라면 최대 5조 원까지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더 모을 수 있다. 이게 캐피탈 콜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 돈을 모아서 부실 처리 과정에서 드는 돈을 대겠다. 라는 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뭐 눈여겨볼 점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 이게 사실은 빚정리잖아요. 빚정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이거 왜 정리해줬어? 왜 이 비율로 해줬어? 이런 시비가 늘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땅, 지금 현재 PF 본 대출,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 본대출 전에 브릿지론이라고 통상 표현하는데, 이 대출 상태에 계속 있는 그 땅을 가만히 두면 그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 자금 쓰고 뭐 이런저런 쓰고 이자 내고 하다 보면 그 땅의 자본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여러 이유로 정부가 미뤄왔거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총선이었을 것이고, 총선 전에 뭔가 좀 이런 부실을 정리하고 뭔가 터지고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을 수 있고,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직 현실화된 상황은 없지만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4단계로 세분화해서 사업장을 좀 평가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또 엄밀하게 측정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4번 이상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연체 이자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만기를 4번 연장했다면 이건 부실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4번이 연장될 정도로 사업이 진행 안 됐다면 이건 앞으로 영원히 사업이 안 될 거야. 이건 부실 우려 딱지를 붙이는 거고, 또 연체 이자를 연체했다면 역시 그것도 역시 부실이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경매와 공매를 그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내놨지만 3번 이상 유찰이 됐다. 이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제 부실 우려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친구는 앞으로 퇴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앞으로 손 떼고, 금융권이 돈을 빌려준 은행이든 뭐 새마을금고든 저축은행이든 거기가 땅을 가져와서 경매 공매에 붙여서 새 사업자를 찾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에 뭐 이거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딱 판단하기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근데 거기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각종 뭐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다, 저런 걸 고려할 수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모든 거는 기타와 당구장 표시가 중요하잖아요. 등등등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좋게 말하면 정책적인 판단, 좀 나쁘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에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때문에 사실 이게 정부가 아까 230조 원 중에 최대 23조 원 정도만 부실이 될 거라고 정부가 예상을 했는데, 막상 사업평가 들어가 보니까 한 20%가 부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일부러 부실인 것도 부실이 아닌 걸로 좀 옮겨올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 옥석 가리기가 산으로 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대책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엄정하게 평가한다면은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규칙을 다 지키면서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해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좀 드러내놓고 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 마중물을 더 좀 부어주겠다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금융지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1조 원까지만 공동대출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최대 5조 원까지도 가동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돈은 민간 돈으로 하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이번 정부의 금융 정책의 참 일관된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 근데 그 돈은 민간은행이 내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민간 금융권의 돈을 동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최대 23조 원 정도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부실 사업장에 나오면, 그 땅을 경매 공매에 나오면 누군가 사야 그게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렇죠. 살 사람들이 지금 은행 대출도 다 막아놨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팔릴 수 있게 이런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그게 한 6조 원, 7조 원 잡은 거예요. 네. 이게 정부가 23조 원 정도의 부실인데 왜 6조 원, 7조 원밖에 안 빌려주느냐. 어차피 부실 땅이기 때문에 제값 받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 깎일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빌려주면 이제 누군가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인데 다만 그 돈을 빌려줄 때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혹은 보험사,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어제 계획을 발표할 때 이걸 정부가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 금융권과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고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해라는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눈치 주면 다 그렇게 굴러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 저 의문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1금융권, 은행들이 지금 PF에 물려 있는 건 사실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은행은 매우 이제 건전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왜 저 부실 사업장에 PF 문제가 없었던 은행 돈을 넣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해돼요.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건전하니까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공익성? 네, 그렇죠. 뭐 그 은행 사업은 규제 사업이고 정부가 쳐둔 가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너희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십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어. 근데 그게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일까? 아니면 기준금리가 올라서일까? 그렇게 돼서 뭐 스프레드가 벌어져서일까? 내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규제 산업,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희들이 아주 장사를 잘할 수 있게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니, 그리고 그 이익이 났으니, 그리고 은행들이 지분 구조가 상당히 공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김준범 기자가 이번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했지만 사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다 마찬가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면 금융 휘청휘청할 때 뭐 증시 안정펀드, 채권 안정펀드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금은 아닙니다. 일단 산업은행이 돈을 대거나 아니면 민간 자본이 민간은행이 돈을 대거나 해서 그 돈을 기반으로 굴리려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특히 금융 쪽이나 아니면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쪽은 이 돈을 예산으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예비비로 쓰고 싶지도 않고, 그 가급적이면 민간의 돈을 가지고 돌려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아니면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면 그게 뭐 시장에 나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실률 얘기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5에서 10%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넓게 잡았기 때문에 부실률도 낮게 잡았을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5에서 10%? 지금 지방의 미분양 물량의 한 80%가 지방에 있고, 네. 그 분양이라는 것 자체는 본 PF 같다는 얘기입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뭐 되고 있는 대부분 같다는 얘기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있는 사업들도 아주 많아요. 특히 지방에. 이 사업들은 과연 이게 부실률이 5에서 10%라는 말 안에 들어올까? 20, 30%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특히 지방 건설 경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양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미분양, 거의 미분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예산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민간의 돈일 경우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새로운 대책을 또 놓을 것이냐라는 물음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PF에 물리지 않은 그 제1금융권 돈을 왜 집어넣게 옆구리를 찌르느냐. 사실 그 부분은 좀 이제 그걸 금융당국의 의도를 이제 선회하자면, 그러니까 선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일리도 있고요. 사실 지금 그 서현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방의 허허벌판에 지어놓고 혹은 땅만 몇 년째 노는 것들이 사실 부실 PF인데 왜 거기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비싸지느냐. 애시당초 땅을 비싸게 땅값을 쳐주고 시작을 하니까 안 팔린,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땅들을 원래 땅값이 100원인데
이번에 경공매를 해서 그 땅값을 20-30원 정도로 낮춰주면 당연히 분양가도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업이 새로 시작한 사람이 그렇죠. 사업성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지어서 분양이 되니까 이게 선순환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땅값을 확 낮춰주는 단계에서는 제1금융권도 이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탄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봐라라는 이제 권유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정부가 생각한 아름다운 시나리오고요.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잘 굴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제1금융권이 싸게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미분양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건 약간 은행들이 정부에 등 떠밀려서 부실을 떠안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건데 일종의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약간 건전해지죠. 그 부실을 약간 덜어내는 탕감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근데 지금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분양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뭐 공사비도 비싸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드는 금융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하는 애들이 곧 속출할 겁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미 속출을 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조금만 시간을 벌어준다면 1년 혹은 2년 정도 시간을 벌어준다면 그 뒤에 금리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경기가 가라앉은 상태가 이미 저점을 지나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까지 조금 시간을 번다면 우리 국민 경제 전체가 좀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208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큰맘 먹고 집을 인테리어 하면 항상 예상했던 돈보다 20% 이상은 더 들어갑니다. PF 부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돈이 덜 들어갔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예리한 지금처럼 지적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고 각종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인테리어를 셀프 감리로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싸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노동력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걸 이제 가격으로 치환을 한 거죠. 네. 근데 시장 상황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이제 3월 기준으로도 미분양은 더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아직 시장은 그다지 개선될 기미를 아직은 좀 보이질 않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 제 능력을 좀 벗어난 것 같긴 하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는. 근데 다만 이 PF 물량이 이렇게 많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마치 우리의 뭐 장에 숙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인데 제가 이대우 기자에게 100억 원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한테 돈을 안 갚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떻게 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영민이라는 손님이 새롭게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대출 좀 해주세요 해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나 좋은 비즈니스까지 이것 때문에 다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뚫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지만 뒤늦었지만 정부가 계획을 세운 건 분명히 바람직한 태도이고 이게 뚫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몇 년째 허허벌판이던 저기 저 사업장에 드디어 첫 삽이 떠지는 거니까 공급도 활발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도 활발하게 되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니까 매물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거긴 하겠죠. 근데 그게 정부가 기대하는 건데 뭐 모든 일이 기대대처럼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지가 변수라기보다는 미국의 연준이 훨씬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 연준이 보조를 안 맞춰주고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면 다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되긴 하죠. 네. 이거는 그 PF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계속 또 해봐야겠습니다. 벌써 이게 거의 2년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김준범 기자가 장애 숙변이라고 표현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참 같은 표현도 참 교양 있게 했다. 이게 교양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애 숙변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교양은 있는 무례하지 않은 표현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4글자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60여 년간 우리가 문화재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이 4글자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왜 바꾸느냐? 유네스코가 1972년에 제정한 그 협약에 따라서 이미 세계 대부분이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정도랑만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좀 바꾸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이름을 이 4글자로 바꾸게 되는데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세 분은 이거 아세요? 좀 어렵죠? 저는 압니다. 네.
국가가 관리하는 유산 혹은 국가의 소중한 유산. 네. 그러면 네 두 글자, 맨 뒤 두 글자. 네, 여기까지. 힌트는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실 우리가 네이버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국내에서는 뭐 많이들 쓰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전체 2억 명이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 2달 동안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일본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라인 야후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게 넘겨라라고 이제 행정 지도를 하고 나선 건데요. 자, 이 이야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이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가 됐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국내는 카카오톡이 점령을 하고 있던 2010년 네. 네이버는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안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회사기도 하니까요. 네이버라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그럼 평생 메신저를 할 수 없나?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본 진출을 선언합니다. 2010년에 전후로 진출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기회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찾아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국가 기관 통신망이 마비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 유선 통신망 뭐 핸드폰 할 것 없이 다 마비된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재빠르게 꺼낸 것이 카카오톡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그때 일본에 런칭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고 이 여세를 몰아 타이완이나 태국 같은 곳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대부분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유명하지만 아마도 동남아시아 전체, 아시아 전체로 따지자면 오히려 라인이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시켜놓은 과정에 네이버를 빼고는 설명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개발도 했고 그런데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랑 같이 손을 잡겠다. 네. 당시 이제 야후를 운영하고 있던 소프트뱅크랑 같이 공동 경영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인 뭐 아쉬움이긴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일단 당시에 합병의 표면적인 이유,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일단 소프트뱅크는 사실 일본이 항상 IT와 플랫폼이 좀 뒤처져 있잖아요. 그 소프트뱅크는 손정희 회장도 IT 사업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거대한 모바일 플랫폼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야후는 라인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라인을 운영한 네이버도 사실 뭐 아마존, 구글, 뭐 메타 이런 데랑 사실 싸우려면 워낙 덩치가 딸리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라인은 야후가 돈 때문에 필요했고요. 그 이해관계가 맺어서 이제 5대5로 합작을 한 건데 합작 구조가 좀 특이하죠. 보통 합작하더라도 뭐 51대 49 혹은 뭐 60대 40 하다못해 50% 플러스 한 주 어디라도 조금 우위를 좀 두는데 그쵸. 이번엔 정확하게 표면상으로는 50대 5로 구조를 뒀어요. 근데 다만 이게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5대5로 합작은 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소프트뱅크가 3대 그다음에 네이버가 3대 2로 들어가서 애시당초 출발 자체를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주었거든요. 예. 그리고 5대5로 잡을 때도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만 50을 지분을 보유했지만 네이버는 42% 정도 먹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J허브가 또 한 7% 정도 먹어서 둘이 합쳐서 50%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분법 평가를 할 때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1대가 돼서 연결로 소프트뱅크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줬다.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이버는 국정 논란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일본에서 사업이 너무 잘 돼 버리니까 지금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한국 기업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면
어떻게든 한국 기업인 걸 좀 숨기고 탈색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영권을 주는 합작을 했다. 다만 안전판으로 외형상으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주지만 지분상으로는 5대 5를 맞춰놓은 게 아닌가라는 제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미국이 만든 메신저라고 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도 러시아에서 만든 메신저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라는 게 과연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로까지 부담스러웠을까라는 또 생각도 근데 그 하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카톡이 일본 기업이면 네. 우리 안에 어떠한 반발 이론도 없었을까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저는 저는 있어 이해가 보입니다. 돼요. 네. 사실 박희진 기자. 그 라인 국정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예. 출범 당시에 이제 뭐 네이버 자회사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그 일본의 특징만 봐도 자국 중심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 확장도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고도의 현지화 전략을 택하는 과정에서 뭐 경영진도 뭐 일본인으로 꾸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후와 합병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거든요, 저도. 일단 두 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는 맞고 그건 우리 카카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린 지금 카카오라고 알고 있지만 다음이라는 회사와 카카오톡이 합병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합병의 형식은 취했지만 어쩌면 카카오가 우회 상장하는 통로로 다음을 활용했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로만 알고 있는 건 다음이 워낙에 존재감이 없어서입니다. 그 점점 플랫폼에선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네이버가 압도하고 다음이 점점 그 지배력이 줄어들었고 이제 뭐 의미 없는 수준이 되니 카카오가 합병한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각해 보면 야후라는 게 웹사이트입니다. PC에서 쓰는 사이트. 그리고 이 사이트가 소프트뱅크 것인데 근데 우리 사실 야후는 원래 미국 기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딴 데서 다 망했습니다. 구글이나 뭐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덮쳐서 망했는데 일본에서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살아남았고 일본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이긴 한데 PC에서는 근데 이게 불안하죠. 언제나 불안하죠. 전 세계 다른 사업자들이 있고 근데 메신저라는 서비스가 없단 말이죠. 근데 라인은 그 모바일 메신저의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이 사업에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돈 벌기 힘들거든요. 라인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지배적 사업자긴 하지만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 기업 다 모바일만 가지고 있고 웹 서비스만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하면 합하면 좋아질 수 있는 시너지가 있었고 일단 이것이 기업 합병의 이유인데 덩치가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1대1 비율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라인은 한국 기업이고 우리에게는 가슴이 따뜻하지가 만드는 기업이죠. 사실 우리가 일본 메신저 시장을 먹었어라고 생각하면 뿌듯하죠. 근데 이건 동시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네이버는 이 사업은 계속 영위는 하되 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서 오는 그 국적 부담 이런 것은 없애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카카오톡 생각해 보셔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셔도 알잖아요. 틱톡 이 서비스가 무슨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쓰지 못하게 하겠다. 빨리 분사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도 다시 시도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계속 명령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전체 정세 분위기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와 일본 사이의 국제적인 역사 관계로도 그렇고 이게 아주 애매한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흘러왔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게 아닐까. 특히 이번에 일본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양국의 국가 감정을 반드시 건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일단 명문상으로는 그 지분 관계를 좀 정리하라라고 행정명령을 하는 행정지도라고도 하죠. 행정지도로 하는 그 일본의 명분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고 그게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2023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근데 그게 지분까지 최대 주주 지분까지 넘겨라라고 할 정도의 명분이 될까요? 명백히 안 됩니다. 자기 나라 기업들 NTT 같은 기업들 과거에
그 있었던 정보 유출 사례 봤을 때 그냥 행정조치 단순한 행정조치로 끝났고 그리고 이걸 빌미로 사업을 접어라라고 아마 명령한 사례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선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그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어떻게 한국 기업 거야, 어떻게 일본 국민이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의 개인 정보,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어떻게 한국 기업이 가질 수가 있어요. 다분히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미국의 유튜브와 미국의 페이스북 일본에서 나가라고 해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다분히 선택적인 거고. 예전에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아주 크게 있었죠. 예. 근데 뭐 거기다 지분 팔라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라인을 일본 기업화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를 그 네이버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하면서 빌미를 줬죠. 그 빌미를 일본이 대차게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19년 라인과 야후 통합 경영을 할 때부터 뭔가 좀 계획되었던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그 네이버에서 라인이 또 이제 국내외 자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임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이 또 기사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 한 주라도 넘기게 되면 뭐 49.99 대 50.0001 이게 사실은 또 엄청난 격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머지 주식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존경하는 김학균 센터장님이 네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죠. 이게 뭐 기업 가치가 일단 시장 가치로 한 8조 정도 된다 네이버 지분이. 이걸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10조 정도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근데 소프트뱅크가 그 돈이 있느냐? 다른 데 AI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도 조금만 사가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한다면 네이버에게 큰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이면서 지배구조는 완전하게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라면 네. 그냥 한 주만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것인가가 일단 네이버의 입장에서 그리고 네이버의 주식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의 관심사겠지만 근데 사실은 오늘 설명회 한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설명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본 사업과 연관된 아니면 라인 사업과 연관된 한국에 있는 그 직원들 이 뭐 대략 뭐 언론 추산으로 보면 2,000명, 3,000명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정말 점차 일본으로 간다면 그래서 일본 안에서 기술 독립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룬다면 한국에서 직접 고용되고 있는 2, 3천 명. 그 밑에 또 간접 고용까지 따지면 뭐 10,000명 단위까지 당연히 가겠죠. 이 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 인력은 좋은 일자리를 가진 인력들입니다. 수도권에서 개발자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인데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분이 넘어가서 주주가치 그리고 회사의 경영 차원에서만 볼 일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분에 대한 거래가 본격화된다면요. 그 네이버는 저는 이제 거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아마 지분을 뭐 부분 매각이든 전부 매각이든 그러니까 일부만 팔든 전체를 팔든의 선택지만 남았지 안 팔고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 정부가 옳건 그르건 부당하건 그렇지 않건을 떠나서 통신 사업의 특성상 이게 완벽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도 뭐 우리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그 요금제 하나도 다 정부의 허가를 받잖아요. 그만큼 꼼꼼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일단 미운털이 찍혔는데 일본 정부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서 사업을 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귀찮음과 굉장히 많은 태클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신사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는 이제 어쨌든 일단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다만 이제 관건은 그 일본의 그 라인 야후를 소유한 A-홀딩스라는 그 회사 아래 네이버가 또 Z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Z홀딩스가 굉장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네이버의 동남아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게 다 A-홀딩스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거는 포기하더라도 그거는 네이버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거는 예. 어찌 되더라도 동남아 사업이라도 가져온다면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할 때 소프트뱅크도 그 약점을 알 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레버리지를 이용할 거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모든 게 패가 다 까져버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서 불리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는 좀 본건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좀 크게 보면 이 사태가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한국과 일본은 왜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가, 소부장대는 왜 싸우는가, 일본은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가시도친 고슴도치처럼 구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한일 관계가 워낙에 복잡합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자꾸 예전에 우리가 진 빚은 없어졌어, 식민 시대 뭐 이거 자꾸 말하지 마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말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SNS 기업이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이 사실 자체가 증명하는, 웅변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일본은 점점점 GDP가 성장하지 않는, 1인당 GDP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나라한테 역전당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나라니까. 근데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일본과 우리나라 역학관계 속에서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이 조금 더 견디지 못하는, 혹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좀 더 우경화되면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측면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네이버가 됐건 소부장이 됐건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 거리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이번에 네이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양국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버 라인 사례가 라인만의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가는 상징성, 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상 일본 총무성, 일본의 정부하고 소프트뱅크는 좀 한 팀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좀 나서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반일 감정으로 더 확산되는 것도 정부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안 팔면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계속 사업을 하라라는 거고,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는 반일은 아니고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하라는 거니까 그런 반일은 아닐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 이야기 또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나중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원탁의 기자들 K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박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AI 시대,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또 거기에 엄청난 전력이 많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너지 확보 전쟁, 그 이야기도 재미나게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